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메인 제목으로 잡은 건데 진짜 기가 막힌 일. 필리핀에서 필리핀이 재밌어요. 물론 이거 재밌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필리핀 난리죠. 필리핀도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 엉망진창 개판이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필리핀 너무 웃겨 죽겠어. 필리핀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저께 보도가 된 거예요. 어저께 앞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여성 있죠. 필리핀의 부통령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두테르테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마약과의 전쟁으로 한 7,000명 재판 없이 죽여버린 이 대통령 있잖아요. 두테르테. 그 두테르테의 딸이에요. 딸. 옆에는요. 여기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죠.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그 전임이 누구였냐면 두테르테였는데 그 다음 정권에 이 마르코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혼자 힘으로 정권 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마르코스 가문하고 이 두테르테 가문이 손 잡은 거예요. 손 잡아갖고 나는 대통령, 너는 부통령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대선도 이기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총선도 압승했어요. 압승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필리핀은 우리하고 정치적 그런 상황이 좀 다른데 우선 대통령이 뭐 지명하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부통령의 지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통령을 함부로 뭐 해임시키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뭐 총리같이 해임시킬 수 없어요. 헌법에서 보장된 신분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부통령이지만 이 두테르테가 마르코스 내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관계가 없는데 부통령이에요. 그게 가능합니다. 미국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부통령들이 내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관직을 하나씩 맡아요. 장관직을.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신분이었냐? 부통령이면서 교육부 장관. 부통령이면서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교육부 장관 해임됐죠. 해임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정부하고는 이제 갈라쓴 겁니다. 갈라섰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 암살이 많은 나라예요. 실제로 암살이. 근데 아마 두테르테가 자신의 신변에 그런 위협을 느꼈나 봐. 그래서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 공개적으로 만약에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두테르테 이 마르코스 있죠. 마르코스를 죽이라고 암살자를 고용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놓고. 만약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이거는 뭐 진짜로 죽이겠다는 것보다는 경고죠. 그런 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내가 요번에 암살 하라고 말했는데 누구냐면 그 마르코스 그리고 그 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그 하원 의장인 마르틴 로무아델스, 그 세 사람을 죽이라고 내가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 이걸 아예 대놓고 아예 공개했어요. 공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필리핀 대통령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위협은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면서 지금 이 문제, 지금 부통령이 지금 뭐 살해 협박을 했다 하면서 이게 또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그 마르코스에 대한 이런 불만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표명한 건데 원래 그 전부터 두테르테가 계속 마르코스를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쟁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고
필리핀을 망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죠. 본래 이런 관계였는데 2022년에 2022년이네요. 그때 총선 압승하면서 이렇게 좋았는데 사실 금년 6월달 들어와갖고 아예 교육부 장관 사임하면서 완전히 관계가 나빠졌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부통령한테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3분의 1로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두테르테 가문하고, 이거는 두 사람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두테르테 가문하고 이 마르코스 가문이 굉장히 힘 있는 가문이니까 둘 다. 근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외교적으로도 안 맞죠.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친중입니다. 친중. 철저한 친중. 그런데 마르코스는요, 친미지요. 그래서 우선 정치적, 외교적인 것부터가 전혀 안 맞아. 전혀 안 맞고, 그거 외에도 하나하나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갖고 갈라 쓴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은 이 마르코스가 두테르테 치기 위해서, 딸도 딸이지만 그 아버지가 더 셀 거 아닙니까? 지금 두테르테 필리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청문회 하고 있죠. 마약 청문회.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한 7,000명 이상을 재판 없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난 범죄와의 전쟁이었고, 이거는 이 범죄자, 이 마약범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난 사과 안 해. 미안한 거 없어. 당당하게 이래버렸죠.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두테르테파하고 마르코스파하고 딱 가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두테르테가 이 암살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게,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 아버지 때 마르코스 아버지 때 누구 죽였습니까? 앞에 보이는 베니그노 아키노 의원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아키노 집안도 필리핀에서 굉장히 명문가죠.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노 의원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대중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르코스 정권에서 7년간 감옥에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80년대에 망명하죠. 미국으로 망명해. 전두환도 김대중 대통령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범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7년 감옥에 있다가 80년도에 망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필리핀으로 돌아와요. 그때가 한참 마르코스가 독재가 엄청 심하고 그럴 때거든. 근데 내가 가갖고, 본인이 가는 것만으로도 마르코스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들이 많이 보도할 거고, 그리고 미국이나 그런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지금 필리핀의 독재를 저항해야 된다. 그 민중들, 국민들을 모아서 내가 민주화운동 해야 된다라고 온단 말이에요. 83년 8월 22일 날. 근데 그때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 심지어 한국의 김종필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죽는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그 1983년 8월 22일 그 중화항공편 타고 타이페이 경유에서 마닐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 그때 수행원도 있고요, 기사도 있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있었던 대화 같은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대화를 뭐라고 했냐면, 필리핀은 암살이, 사람 죽이는 게 뭐라고 하지? 너무 그런 잦은 곳이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본인도 내리면서 기분이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카메라 기자한테 나 내려가는 거 잘 찍고 있어라 했죠. 왜냐면 설마 카메라 기자가 따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죽이겠어?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은 군인, 경찰 다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죽이냐? 군인이 죽여요. 롤란드 갈만이라는 당시 필리핀 군인이거든요. 그 군인이 총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이 이 갈만을 현장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아키노를 죽인 범인은 당시 군인이었던 롤란도 갈만이지만 그 배후에 단호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군이 있을 거야, 마르코스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군경이 바로 이 갈만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 배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죽여버려요. 앞에 보는 장면은 이 아키노 의원 암살한 다음에 그 시신을 지금 급하게 밴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내리자마자 보란 듯이 암살해 버리잖아요. 3년 후에 아키노 의원의 이 부인인 마리아 코리손 여사가 이 필리핀의 11대 대통령으로 그 취임을 하죠. 이 집안도 코우앙코 아키노인데 코우앙코 집안도 필리핀에서 굉장히 명문가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 유명한 그런 정치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 몇 명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사라 두테르테가 정말 빈말이 아니고 본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죽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무슨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 너무 골 때리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반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필리핀이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외신 첫 번째였고요. 외신 하는 사이에 우리 아까 진실님, 우리님, 또 다윈님, 행복한 써니님, 그리고 풀리처럼님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폴리티코 기사입니다. 폴리티코 기사.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 왜 재밌냐면 내가 참 특이한 게 트럼프가 참 특이해요. 트럼프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하면은 이 미친 이미지가 있잖아요. 미친 이미지.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 하는데 트럼프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부리고 그냥 지 무대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유연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경우 요번에 박장범 또 KBS 사장 임명했지요. 윤석열 이 새끼는 답이 없어요. 개새끼. 이상민은 아직까지도 장관으로 있잖아요. 지지율이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새끼고 이렇게 총선 완패하고 개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장관들 이상민 같은 새끼들 안 치잖아. 안 하잖아요. 그냥 인사 같은 거. 근데 트럼프는요 엄청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번에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아치웠죠. 법무장관 후보자 갈아치웠어요. 요번에 맥 게이츠 갈아치우고 펜 본디 요번에 다시 지명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뭡니까 이 연방 그 검찰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갈아치우는 거야. 그 정도 유연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트럼프 인사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폭스 TV 진행자를 국방부 장관을만 앉혀버리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요번에 트럼프가 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노동부 장관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누굴 지명했냐? 앞에 보이는 이 라틴계 여성이에요. 로리 차베스 더리머. 지금 이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만 우선 라틴계 그런 장관이 지금 두 번째죠. 라틴계 장관으로 요번에 두 번째 앉히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라틴계 장관이 없었을걸요? 바이든 때 있었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라틴계에서 그 트럼프를 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가 라틴계 장관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누구를 했냐면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로리 차베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공화당 의원인데 공화당 오리건주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친노동적인 사람이에요. 친노조적인. 그러니까 공화당에 몇 명 없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 노조법 같은 거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반대하는데 공화당에서 민주당과 그거 통과시켰던 몇 명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친기업이 아니고 친노동자. 물론 미국인들이 들으면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번에 안 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트럼프는 엄청 친기업적이고 노조 때려잡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부 장관을 친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랑 같은 보세요.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들이 노조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뭐 그거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또 지금 로리 차베스가 장관직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친노조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안 친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특이하다. 지금 그런 평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 로리 차베스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는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놀랐다. 오히려 놀랍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요번에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쪽을 또 포용하기 위한 그런 트럼프의 뭐라고 할까요? 시도라는 거죠.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트럼프의 이번 선택은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사를 뽑았다는 면에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이 차베스를 지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차베스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을 높이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 임금을 높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임금 높이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최저임금 높이는 거 싫어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지 입으로 차베스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일 것이다.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 거짓말인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지금 요번 인사에 대해서 긍정을 보지만 동시에 과연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괜찮을까? 트럼프는 기업 위주인데 차베스는 그게 아닌데 지금 스타트는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우려, 그런 의심의 눈으로 이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말미에 차베스 더리머의 노조 친화적 기록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노동적 성향이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될지가 주목된다라고 전하면서 그녀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사를 보면서 진짜 특이하다. 트럼프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노동부 장관 지명한 내용 했고요. 세 번째 가디언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뭐냐면은 IT 이 마크롱 이야기거든요. 마크롱이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IT에 그 총리가 있는데 IT에서 그 총리를 이 위원회에서 해임시켜버렸거든요. 해임시켜버렸어. 이거 마크롱 관계 없잖아. 근데 마크롱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G20 가갖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 멍청이들이라고 했죠. 멍청이들. 그래갖고 지금 IT에서 프랑스 대사를 소환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아니, IT에서, IT 지금 국회가 없습니다. IT 위원회가, 총리를,
해임하건 뭐하건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본인이 이거 갖고 G20에서 흥분해가지고 이 멍청이 놈들이라고 막 비판을 하는 바람에 IT에서 열받아가지고 프랑스 대사를 소환한 거죠. 이 기사 한번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IT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프랑스 대사를 소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크롱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IT 지도자들을 멍청이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행사에서 IT 임시 대통령 위원회, IT에 지금 임시 대통령 위원회가 있습니다. 골 때리는 일인데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달 초 총리를 해임한 결정을 두고 완전히 어리석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해임된 총리는 누구냐면 게리 코닐인데, 마크롱은 게리 코닐은 훌륭한 지도자라고 막 이렇게 치켜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발언이 IT에서 이제 분노를 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왜 그러냐면 IT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과거. 식민지였기 때문에 더 예민한 거지. 저것들이 다른 나라가 그랬어도 열받는데 프랑스가 IT를 1800 식민지로 있던 나라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열받는데 프랑스 그 대통령 새끼가 말해버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마크롱은 영상에서 솔직히 말해 IT를 망친 것은 IT인들 자신이라며 마약 밀매를 방치한 책임이 IT에 있다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지금 IT에서 굉장히 마크롱에 대한 이런 비판 이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IT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상황. 아까 해임된 코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유엔에서 고위직 있던 사람이었고 올해 초에 총리였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번에 또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원래 총리를 자르려면 누가 잘라야 돼요? 국회에서 잘라야죠.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IT가 그 정치적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게, 여러분 예전에 사문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옛날에 이게 2021년 7월이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IT 대통령이 관저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관저에서. 진짜 황당한 거죠. 옛날 우리 조선 말에 명성하고 일본 놈들이 시해할 때 궁에 들어와갖고 궁에 있던 왕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해. 2021년 7월 7일 수도 포르토프랑스의 그 사저에서 무장괴양 수십 명이 그냥 관저로 들이닥쳐. 그래갖고 들이닥치는데 누구도 막지 않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데. 그냥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택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그냥 쏴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신을 보니까 몸에 총알만 몇 개가 아니라 12발. 12발 총상으로 사망했거든요. 황당하죠. 그때 영부인도 부상을 입었거든요. 영부인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IT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인데 이 조브넬 모이즈를 죽일 때 여기에 누가 연관되어 있냐면 그때 범인들은 콜롬비아군 출신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과 이런 특수부대들이 한 40명이 연루돼 있어서 체포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재판 중인데 금년 2월 달에 그 영부인 기소했죠. 왜? 영부인도 그 암살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런데 요번에 밝혀진 게 뭐가 있냐? 이 영부인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기소됐습니다. 기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난 2월달 기사인데 2021년 7월 7일이죠. 무장괴한들이 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대통령 자택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뭐 가슴과 배, 이마에 12발 총알 받고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모이지 대통령이. 주로 콜롬비아군 출신 인사와 대통령실 경호실 인사 포함해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부인이 관련되어 있는데 영부인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영부인이 이 발부른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이 우리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당시 임시 총리였던 클로드 조지프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러 남편 대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야,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난 그래서 윤석열도 좀 이런 역사를 알면은 이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응?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영부인 문제 때문에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정치적 야욕이 너무 커 보인다고 하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IT에서는요, 남편을 죽이고,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까 아키노의 아키노 그 의원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코리손 여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반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하면 남편 죽은 다음에 암살 당한 다음에 실제로 죽고 나니까 민심이 뭐 동정 여론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통령 실제로 됐어. 필리핀 11대 대통령 했다니까 실제로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으면 그 후광을 얻고 부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없지 않아. 근데 아마 IT에서도 이런 걸 노렸나 해서 이 영부인이 그런 걸 노렸어요. 황당한 거죠. 요번에 기소가 됐다. 요 기사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갑자기 IT 문제에 끼어들어가지고 요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IT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하나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시아 쪽이죠. 이게 뭐냐면, 우선 이거 오늘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과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대만의 비상사태, 이머전시. 타이완 이머전시가 뭡니까? 대만 이머전시는 딴 거 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거거든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거야, 미사일을. 중국이 대만을 뭐 치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 아직.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걸 대비해서 이 난세이 제도에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미사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사일 누구한테 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이거는 예전에 누굽니까? 이 케네디 때 쿠바에다가 소련이 미사일 설치, 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3차 대전 한번 일어날 뻔 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도 지금 이렇게, 진짜 여차하면 진짜 뭐 핵 쏘겠다 안 쏘겠다 막 그런 상황 만들어 놓고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대만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금 무력 도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오늘 로이터 기사는 지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일본과 대만이, 미국이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 공동 군사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 계획에는 미사일 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지금 교토통신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다음 달까지 완성될 예정으로 미국은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과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이 난세이 제도, 여기가 이 난세이 제도와 이 밑에 필리핀이 있겠죠.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의한 거예요. 아직 미국이나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야. 일본 이 난세이 제도에는 미국 해병대, 연안연대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연대는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과 기타 무기를 포함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파 관련 임무를 수행할 미국 부대는 필리핀에 배치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갖고 교토통신에서 일본 방위성 또 도쿄 주재 미국과 필리핀 대사관한테 내용을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인데 문제는 강화한다고 강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더 지금 막 기름을 지금 뿌리고 막 부채질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지금 러시아. 러시아 진짜 아주 여우 같은 새끼들이에요. 같은 로이터 통신인데 오늘 러시아가 입장이 나왔죠. 외무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지금 미국이 대만 문제로 아시아에서 위기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 요번에 외무부 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 대만 해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러시아가 미국이 지금 왜 타이완 문제 때문에 아시아에서 이 위기를 만들고 있어라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러시아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린 중국 편. 중국이 맞지? 하나의 중국 몰라? 왜 중국 내정 문제에 미국이, 일본이 왜 끼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이 비판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면서 요번에 중국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죠. 러시아 외무부 차관 안드레이 루덴코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면서 대만과의 군사적, 정치적 접촉을 강화하고 무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루덴코는 미국의 이런 행보가 명백히 중국을 도발하고 아시아에서 위기를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만 정부는 당연히 이거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도 대만하고 뭐 외교 관계 있는 거 없지요? 뭐 대만 뭐 외교부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사 같은 거 없다고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공식 외교 채널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없지 않죠. 다 있고 지금 가장 강력한 그 대만의 지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조 바이든은 대만에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핑계로 아시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도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도와주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잖아. 북한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누가 있어?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여기에 지금 끼어들 마음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미국이 또 중국을 막 지금 자극하고 있잖아. 대만 문제로. 대만 문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갖고 또 중국을 막 겨냥하니까 러시아가 옆에서 야, 중국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우리랑 같이 한번 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군사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미국, 나토 막 대항한다. 어떡할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다. 심상치가 않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위험천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없어졌네. 아, 아깝다. 제가 오늘 아까 AP통신 제가 파일을 지금 없어져 갖고 AP통신에도 오늘 되게 한번 볼까요?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보이네요. 어떤 보도냐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러시아 보도인데 러시아 참 진짜 AP통신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이거요.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보도들이 나온 보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보도가 있냐면 요번에 러시아에서 신병들을 모집하는데 신병으로 오면은 어떤 혜택을 준다고 지금 하고 모집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죠? 96,000달러 빚을 탕감해 준대요. 10만 루블 10만 루블인데 96,000달러의 빚. 그러니까 2024년 12월 이전에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청년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군 입대해서 전쟁에 참여하면은 96,000달러 빚을 탕감해 주겠다. 작은 돈 아닙니다. 하나로 1억 4천만 원. 하나로 1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죠. 러시아에서는 훨씬 큰 돈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돈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돈을 주겠다는 건 아니야. 이미 빚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남성 군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결혼했다. 그럼 부인 있죠. 부인의 빚까지 포함해가지고 부인의 빚도 포함해갖고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만약에 빚 때문에 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입대를 하죠. 예전에도 러시아가 징병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남성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자발적으로 오게 하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푸틴이 요번에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사인했어, 푸틴이. 사인했어. 이게 루머가 아니고 법안이 발의됐고 사인했어요. 전쟁에 참여하면은 96,000달러. 하나로 1억 4천만 원 빚 탕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병을 지금 또 모으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사무리 에서는 그 외신 소식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